오늘 3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인터뷰로 준비를 했습니다.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질문 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바로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영광이죠. 네, 저희가 워낙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바로 궁금한 점 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지난 16일이었나요? 미국에 이제 가셨을 때 예. 공매도 언급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예.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에 일부를 재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용사는 바로 부인을 했거든요.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면서 언론은 어깃장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희 이제 뉴욕 IR 행사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자본시장 발전이라든가 국내 금융시장의 어떤 선진화 노력들을 이제 해외에 알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국내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자본시장의 성장 내지는 투자 환경 조성을 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 제가 이제 말씀 적고 인용해 주신 대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제 말씀을 인용하는 게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이제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6월 중이건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일부 재개하는 게 좋겠고 재개가 어렵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조건하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그 계획하에 할 수 있는지 적어도 이런 향후에 이제 그 흐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관련하여 이제 이 정부 내 논의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은 사실 과거 오랜 기간 동안 국내에 불법 공매도가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의문들이 저희가 있었는데 정부 출범 이후에 저희가 22년 말부터 해서 공매도 조사단을 출범해갖고 본격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한 2천여억 원 정도의 이제 무차익 공매도, 불법 공매도를 밝힌 바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시장 신뢰와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 이제 공매도를 이제 전면 중단하기까지 이르렀고 그런 경과를 보면 당연히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이제 공매도 재개 내지는 일부 재개와 연계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일관된 입장이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금융위원장이나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전산 시스템 마련 및 마련 이후의 재개 방침에 대해서는 변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 어느 정도가 공매도 정말 공매도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노력을 일부 이제 이 국민들께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경과를 아마 6월 중에서도 요번 달 다음 달 중에 계속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소통을 하면서 공매도 재개 방식이라든가 범위 내지는 조건들을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말씀대 6월을 특정을 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혹시 6월을 말씀하신 이유가 작년 11월에 공매도 중단 결정을 내릴 때 그러니까 작년 11월 기준으로 내년 6월까지 일단 발표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고 6월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6월 말 시점 내지는 그 이전에는 저희가 작년 11월 이후부터 무슨 노력을 제도적으로 내지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무슨 노력을 어떻게 준비를 해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가능한 선택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그 장단점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정부 내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소로 잡아도 10개월은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작년 11월에 그 발표를 할 때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은 전산 시스템 그 구축 작업에 들어갔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이 오래된 스토리긴 한데 불법 공매도가 국내에 많이 존재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서 전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과연 갖출 수 있냐 관련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22년 말 2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다수의 시장 전문가와 이제 당국 내에 이제 어떤 주된 흐름은 현실적으로 전산 시스템이 갖는 부담 때문에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것들이 의견이 다수였고 그 지적이 있었죠.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원점에서 다시 보면서 과연 전산 시스템이 그렇게까지 마련하기 어려운 거냐. 그리고 우리가 완벽한 전산 시스템이 뭔진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어떤 그 불법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것들이 이제 11월 위에 논의가 우리 정부 내에서 있었고, 그 과정에 사실은 이제 지금 저희가 한 4월부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전산 시스템 방안들을 이제 시장에 좀 태핑을 하는 중인데요.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정도 방안을 예를 들어 뭐 아주 극단적으로 모든 거래가 사전에 차단되는 방안 내지는 중간에 예를 들어 어느 정도 하루 이틀 정도 틈은 두지만 그래서 거의 사실상 차단되는 방안,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온 결과 어느 정도 전산 시스템 지금 얼개가 정리가 된 거고. 4월에 그러면 방안을 그러니까 마련했다라는 거네요. 4월 와서? 11월 이후부터 아마 1, 4분기 정도까지는 작년 한 두세 달 정도는 계속 그 가능한 전산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고 전문가들이랑 얘기를 들었고 한 3월 달 중에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도 방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세 가지 방안 중에서 이제 비용이라든가 시장에서의 어떤 다수 이해관계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하는 절차가 한 3, 4월 사이 있었고 그중에서 이제 거의 최종안에 가까운 안이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고 거래소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절차를 거쳐서 지금 나온 방안이 뭐가 있는데 그 방안은 이제 짧게 말씀드리자면 1차적으로는 기관 내 이제 증권사 내에 잔고 관리 시스템을 하는 것들을 회사 내에 이제 관리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4월에 일단 대충 안이 마련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그 마련된 안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구축 실행에 들어가는데 실행하는데 그럼 10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인가요?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발언은? 이제 1년을 주로 말씀하셨고요. 1년 최소가 10개월이었어요. 1년을 주로 말씀하셨고, 근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도 이제 그런 시스템 마련 경험이 있으니까 1년은 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얘기가 나온 게 작년 11월이면 조금 더 그보다 국민들 보시기엔 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일단 안을 확정하는데 사실 한 4, 5개월 정도 걸렸고 그리고 그게 기술적으로 지금 1년 걸린다는 얘기를 저희는 이제 최소한 한 뭐 9개월에서 10개월 내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사장께서 그 말씀을 하신 원장님,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올해 안에 재개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전산 시스템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나 가능하다라고 전제한다면 간단하게 이야기라면 올해 안은 어렵다는 얘기 아닌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산 시스템이 회사 내에서 공매도 주문을 하는 회사 내에서 이제 불법을 탐지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고 그것들을 이제 전체를 일종의 환류 시스템을 만들라고 중앙 시스템을 만든 게 있는데 이 후자까지 다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제 내년 1, 4분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도. 그런 상황인 거고 실무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제도의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자본시장법 등 법을 개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법 개정이 없이 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있어 그 양쪽을 지금 같이 놓고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다만 이제 우리 1단계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뭐 예를 들자면 한 80-90% 이상의 지금 우리가 적발한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으니 혹시 시장에서 이런 그러니까 1단계와 2단계를 단계별로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매도가 재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이제 지속적으로 드린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와 당국이 공매도 금지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이런 발언도 그날 하셨는데요. 제가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문제의식의 주체가 혹시 그때 이제 그 미국에 가셔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이 강하게 원장님한테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까? 혹시 그 맥락에서 나온 뭐 강하게 문제 제기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일시를 특정하자면 고 뉴욕 IR 때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주로 이제 외국이라든가 기관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학계 얘기도 있고 그리고 공매도라는 게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는 주로 파니까 주식시장을 이제 가격을 다운시키는 한쪽 방향으로만 작동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공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자금이 들어옴으로써 주식시장 자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한 3개월 정도 짧은 기간에 투자를 하는데 향후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이 올라갈 건 하지만 짧은 3개월 내에는 과연 어느 정도 올라갈지에 대해서 확신을 못할 때 롱으로는 100원에 사고
숏으로는 한 110원 정도에 팔므로써 단기간 안에 이제 일정 정도 수익을 확보하는 형태의 롱숏 투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제가 질문드렸던 취지는 아무튼 공매도 중단을 시켰잖아요, 우리 정부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해외 투자자들의 반응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혹시 미국에 가셨을 때 그 해외 투자자들의 반응 내지 평가가 직접적으로 원장님한테 왔던 건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그 미국의 뉴욕에서의 반응을 포함하여 일관되게 한국의 제도를 존중하고 이제 한국 제도에 따라서 이게 불법이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를 따라야 된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숏 자체가 갖는 또 순기능이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어떤 스케줄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정도가 스케줄을 내놔라. 스케줄 내지는 기준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공매도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금지를 시킨 거지만 그러면 그거에 대해 수긍하면서도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고친 다음에 어떻게 재개할지에 대해서 스케줄은 필요한 거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답은 어떻게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6월 중 일부 재개 그게 답이었습니까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개인적인 욕심 물론 이제 그게 개인적인 욕심이라는 게 사적 욕심은 아닌데 뭐 어떻게 세상이 다 욕심대로만 살겠습니까?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 소통이 필요한데 그 지점에 있어서는 공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타이밍에 어떻게 재개할지에 대해서 논의는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국내적으로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금투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원장님이 그 4월에 어떤 발언을 하신 바가 있냐면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 이 비겁함의 주체는 누구였던 겁니까? 당시 발언에? 제가 사후적으로 듣고 보니까 맥락을 잘라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들어도 좀 불편하긴 한데 뭐 그래도 어쨌든 뭐 제가 말한 건 제 책임이니까 그 취지는 뭐냐면 이제 19년도 이전까지 논의를 거쳐서 20년도에 이제 그 금투세가 우리가 도입이 결정이 됐는데 22년도에 유예를 하지 않았습니까? 금투세를. 뭐 유예할 때 사실은 물론 다 그때의 어떤 국회 사정은 있었지만 그 유예할 때 그러니까 왜 유예를 하는지에 대한 사실 심도 깊은 논의가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2년이 지나서 그냥 시간은 2년이 지났는데 왜 유예를 할지 왜 시행을 할지 내지는 왜 뭐 정부는 이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강하게 있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왜 폐지를 할지에 대해서 공론화된 논의 없이 그냥 단순 그냥 또 이제 일부 임시 유예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국민들께 자기 입장을 정확히 설명을 안 드리는 거 아니고 안 드리는 거 아니냐 내지는 그거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 국회를 향한 말씀이셨네요. 국회도 그렇고 정부 내에서 예를 들어 또 조금 더 숙성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의사결정을 하는 어떤 정부와 국회 전체적으로 저를 포함하여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그럼 원장님 개인 생각도 금투세는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최소한 금투세가 왜 폐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를 좀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제 19년도 이제 19년도 말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크게 될지 이렇게 다양하게 될지 가상자산 시장이 생기고 내지는 채권 시장이 이렇게 붐이 일어나고 이제 국내외의 주식이 이렇게 다양하게 투자될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예를 들어 이 규모만 보더라도 우리가 뭐 한 600만 정도의 이제 주식 직접 투자를 하는 분들이 지금 1,400만을 넘고 특히나 이제 새롭게 자산 형성을 해야 되는 우리 소위 MZ 세대, 2030 세대들 같은 경우는 14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거기에 이제 한 4배 정도 600만이 이제 직접 투자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물론 이제 결국 돈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대한 부담이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물론 이제 상당히 이제 고액 소득자에 대한 과세 대상이 맞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분들에 대한 과세가 실제로 실행될 때 그분들이 자기의 과거의 이제 자산운용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금을 낼지 아니면 그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빼갖고 다른 데로 갈지 이런 것들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입법 사항이죠. 금투세 맞습니다. 폐지. 예, 맞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총선 결과는 나왔고 야당은 금투세 폐지 반대 아닙니까? 공식적으로는 저는 이제 공약이 그렇게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고 혹시 기대하시는 겁니까? 어쨌든 모든 정책은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다수의 국민들과 시장 상황에 맞게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주장하거나 말씀드리는 것들은 방금 얘기한 되게 다이나믹하게 바뀐 자본시장의 상황을
앞으로 남은 예를 들어 연말까지 남은 이제 시간 동안 좀 서로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정부 입장에서 뭐 어쨌든 예산안에 대한 편성권을 정부가 갖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거고 저도 지금 당장 이번 주 다음 주부터 금투수와 관련된 논의를 우리 당국 내에서 세미나 형태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강도 높게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지적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카르텔 협박이었습니다. 예. 근데 금융 카르텔 언급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대통령께서. 그런데 세간에서는 사실 금융 카르텔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금융 카르텔의 매개 내지 축이 사실은 금감원 전직들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원장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카르텔 혁파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하셨고 거기에는 금융 카르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마도 제가 느끼기엔 누가 명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저처럼 약간 뭐 다소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 생각이 다르거나 내지는 약간 법률 배경이 있는 사람이 이제 규율적 측면에서 이해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불편부당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임명의 배경도 있는 것 같고 저도 와서 감독원 내에 다양한 어떤 그러니까 업권이라 소통하는 것들은 필요하지만 소통이 차라리 예를 들어 은행, 보험과 직접 소통하는 것들이 낫지 중간에 예를 들어 전직들을 끼고 전직들이 예를 들어 부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여러 번 혁파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진짜 직접 감찰권을 행사하거나 내지는 감찰로서 해결이 안 된 것들을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여러 가지 정리한 바도 있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고 감찰이라는 게 다 외부로 드러날 수는 없으니까 그게 그리고 단순히 금감원 금융위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전체적인 금융권에 어떻게 보면 약간 상당한 이해관계가 이제 뭉쳐 있고 의사결정을 되게 소수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무대 뒤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구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하고 좀 더 공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부족하지만 해오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취업 심사를 하잖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 취업 심사가 너무 느슨한 거 아니냐, 봐주기 심사 아니냐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공감이 가고 내지는 이제 많이 반성하고 있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다만 시스템상 취업 심사 자체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우리 저기 인사혁신처의 이제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거라서 그리고 또 사실은 이미 퇴직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는 보면 사실 퇴직자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관리했던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와서도 절대 그런 건 관여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그것들을 끊어놓긴 했는데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퇴직자분들이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어디 자기의 이제 재취업 기회를 얻어갖고 이제 위원회에 신청하는 것들에 대해 저희가 이제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또 그런 환경은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위원회 심사에 관련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내거나 해서 직무 관련된 데 취업을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감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씀 주십시오. 지금 뭐 원장님께서는 검사로 재직 중이실 때 금융 경제 수사인가 최고 전문가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금감원장이 되신 배경도 그게 있는 것 같아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이 몇 년째 지금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게 전직 검사나 그다음에 그 또 어차피 주가 조작 사건은 금감원에 또 조사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은 저희가 안 하긴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적 시각으로 볼 때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건 제가 약간 또 경험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저도 이제 검찰에 있을 때 특히나 중앙지검 있을 때 이 사건이 계속 진행을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도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는 않는데 한 1년 이상은 진행이 됐던 것 같고 저도 그 과정에서 이제 수사 과정을 좀 봤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사건이 처리 안 된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쉽게 이제 그 수긍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말씀이 드는데 다만 이제 그게 지난 정부에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해왔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어느 정도 지금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제 조심스럽긴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없다면 더더군다나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다만 지금 검찰에서 왜 결론을 안 내렸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 거꾸로 저는 이제 지금 와서는 일반적인 국민적에서 봐왔던 것들이 있는 거고 다만 제가 봤던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이제 그 수사 경과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엔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들었는데 네. 그 이후에 그게 뭐 증거 판단의 문제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 다만 검찰 내에서도 저도 이제 굳이 이해를 하려고 들자면 지난 정부 이제 법무장관께서 서지권을 행사해 갖고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수사 관여를 지금 끊어 놓으셨거든요. 그럼 결국은 중앙지검장 내지는 중앙지검에서 오로지 그 판단해 갖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중앙지검이 지난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던 걸로 저는 듣고 있어서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원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3분기까지 맡은 역할을 마무리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3분기로 특정을 하셨어요? 그것도 이제 앞뒤 상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자꾸 뭐 이제 이제 저기 뭐 특히나 총선 직후에 뭐 이제 지금 감독원장이라는 자리를 그만두는 거 아니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심지어 뭐 그런 뭐 별 말씀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감독원장으로서 뭐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와서 벌써 2년 정도 이제 이 키를 잡아갖고 이제 길게 보면 22년 레고랜드 사태부터 해서 짧게는 지금 태영건설 워크아웃까지 해서 여러 가지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촉발된 다양한 이슈를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 임명권자가 결정한 문제고 저야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따를 상황이지만 굳이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상황에서 제가 빠져나가는 것들은 부동산 PF 관련된 문제라든가 밸류업 내지는 자본시장 선진화 내지는 공매도 시스템까지 해서 지금 물어본 이슈만 해도 대부분 저희가 이제 초반부터 관여한 문제라서 이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데 최소한 3분기까지 조금 여유 있게 보면은 연말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잠깐만요. 인터뷰 끊고 죄송하지만 혹시 원장님 저희에게 한 10분 정도만 더 내어주실 수 있을까요? 시간을? 저야 뭐 상관없으시겠습니까? 예, 그러긴 합니다. 왜냐하면 좀 여쭤볼 게 아직 남아 있어서 일단 저희가 23분에 끊어야 되는데 끊고 한 10분 정도 저희가 유튜브에서 또 이어가는 게 있거든요. 혹시 그래요? 좀 10분 정도 인터뷰를 더 이어가도 괜찮을지 미리 좀 양해 좀 구하고 여쭤보는 건데 가능하실까요? 그럼 그렇게 뭐 기왕 왔는데 뭐 또 우리 저기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설명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감사드리고 그러면 제작진께서도 조금 최 교수님께 좀 양해 좀 구할 부탁 좀 드리도록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그 원장님과 인터뷰는 여기서 잠깐 끊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좀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앉아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3부에 이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인터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좀 짧게 답변했어야 되는데 저기 경험이 많지 않아서. 아무튼 이렇게 돌발적으로 결례를 보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저희 또 애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으셔서 저희가 질문 본등 때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이제 그러니까 3분기까지라고 이제 특정하신 이유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좀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절대적 시간이 있고 계산해 보니까 그때더라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계산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기 거시경제 사이클이나 여러 가지 흐름상 지금 아마도 3분기 내지는 연말까지 조금 관리 상황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대신 3분기 이후가 지나면서 금리 인하기 내지는 경기 사이클상 반등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어쨌든 타이트한 상황이 정리될 때는 저도 조금 부담이 적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부터는 좀 이제 그 원장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질문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뒤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추가 공직에 갈 생각은 없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좀 빠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저는 설명은 들었지만 어쨌든 당장 그만둘 거냐 최소한 당장은 못 그만둔다 좀 더 역할이 있다 이런 거고 다만 이제 저희가 임기가 있는 자리인데 제가 22년 6월 초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내년 6월 초가 임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별다른 상황이 없는 한 이제 임기를 지키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 같고요. 또 뭐 이제 물론 그 이유도 또 이제 뭘 할까의 문제긴 한데 이제 당장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공직에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 자신이 좀 흔들리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근데 추가 공직을 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은 진짜로 이 공직을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할 생각, 지금 상황에서 정리할 마음으로 조금 이제 열심히 하고 싶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 지금 마음도 그렇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냐 아마 그 원장님이 대충 짐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민정수석이 부활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예. 과정에서 사실 원장님 이름도 한마평 보도에 나왔었거든요. 예, 예, 예. 그냥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는데 예, 예, 혹시 예. 그 용산에서 예, 예. 민정수석 혹시 제안이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아예 전혀 없었던 겁니까? 이제 뭐 인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나온 결과인 거지 그 앞단에 대해서는 서로 뭐 얘기를 당연히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하는 것도 이상한데 네. 무슨 얘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다양한 선택지 중에 누군가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정도의 그런 아이디어지 제가 예를 들어 그걸 적극적으로 어쨌든 진지하게 서로 뭐 논의하거나 진지하게 제안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아 진지하게 그러니까 제안 수준으로 그러니까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이제 아마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이 한두 분 정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제가 이제 흘러가는 걸 보면 보이긴 하는데 예. 저는 민정수석은 사실 저 정도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시야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거고 훨씬 더 시야가 넓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나 법률 말고 또 다양한 분야를 좀 아시는 분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과거 법 업무를 한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당시 관계상 누군가 한 분 정도 그 생각을 했을 적도 있지만 실제로 그게 엄청나게 진지하게 검토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용산의 개통에 있는 사람이 원장님한테 민정수석직을 언급한 바는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 인사와 관련된 것들을 사후적이라고 하더라도 네.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조금 알겠습니다.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어 좀 이해해 약간 주십시오. 애매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답변은 드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총선 출마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나간 일이긴 하죠. 총선 출마요. 예. 근데 이제 정치야 워낙 또 중요한 기능이고 저도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중요한 기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잘 알기는 아는데 다만 정치는 되게 큰 자기 희생이 필요한 어떤 결정인 것 같고 임명직 공무원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 성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집안 또 사정 뭐 애들이 어립니다. 애들이 너무 어려갖고 예. 초등학생 아들도 있고 해서 애들이 너무 어려갖고 현실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이거는 약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대통령께서 검찰 출신이 오셔갖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예. 너무 이제 검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비판이 상당한 무게감을 갖고 있는 와중에 예. 저처럼 이제 대통령이랑 가깝다고 당시 실제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깝다고 남들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굳이 이제 너무 막 그런 정치권에서 앞에 서 있는 것들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특히나 제가 그런 고민을 조금 진지하게 해볼 즈음 전 어느 상황부터는 또 한동훈 위원장 말씀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정치권으로 가는 거는 선택지가 아니라고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한동훈 전 위원장 언급하셨으니까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이른바 이제 언론의 어떤 네이밍에 따른 윤한 갈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장님이 중재 역할을 하려고 했다, 중재 역할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어쨌든 아무리 과거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저는 제가 제 분수에 맞게 직분에 맞게 보고할 상황이 되거나 보고한 어떤 형식에 갖추어서 보고를 하는 범위 이상의 일들은 잘 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권을 간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정치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데 다만 두 분 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셨거나 내지는 제가 드려야 될 상황에 있을 때 연락을 못 받을 정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어떤 소통은 하고 있는 건 맞고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약간 국정 운영의 영역 그리고 뭐 어떤 정치의 영역과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건 사실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집중하려고 하는 어떤 그 당국의 노력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어쨌든 연락을 주셨을 때 제가 연락을 안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공인이라 하더라도 사적인 영역이 있고 사적인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뭐 연락 주고받는 거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게 이 전체 저 같은 경우는 전체 접시의 사이즈가 적다 보니까 공적 영역이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거의 사적 영역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랑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는 제가 업무와 관련된 보고 드리거나 내지는 의사결정을 구해야 될 일이 있을 때만 말씀드리지 그 이외의 것들은 거의
거의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고요. 예. 한동훈 위원장은 정말 당으로 간 이후에는 손에 꼽을 정도의 전화 내지는 소통한 것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도 혹시 하셨습니까? 아주 최근에는 없습니다. 아주 최근에.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비대위원장 그만두신 다음에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생하셨으니까 그리고 건강이 나쁘다는 얘기는 제가 중간에 전달 받았기 때문에 예. 뭐 자연스럽게 건강 걱정하는 통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그 최근에 심경, 그러니까 그러면 후에 심경 혹시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혹시 전당대회 출마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언질 비슷한 거 들으신 거 없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거 말씀드린 것처럼 예. 어떤 정치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내지는 당과 이 정부 사이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건강을 좀 잘 회복하신 다음에 활동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은 그냥 있었고 그런 말씀 한번 드린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건강 잘 챙겨라. 예. 진짜로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거의 밥을 못 드시고. 총선 후에 예. 건강이 안 좋다는 게 그때. 예. 근데 그게 되게 원래도 저도 사실 약간 예민하고 위험이 있는데 한 위원장도 같이 근무할 때 보면은 일을 많이 할 때 살이 찌는 사람이 있고 일을 많이 할 때 살이 빠진 사람이 있는데 한 위원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을 많이 하면 살이 빠지는 편이에요. 네. 예민하고 그래갖고 한 위원장이 예전에 저희가 큰 수사할 때 보면 그 이후에 몸을 추스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항상 좀 이제 이런 건강 위 같은 데가 좀 안 좋으셨기 때문에 저는 좀 걱정이 돼갖고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기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총선에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후에 지금 그냥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혹시 어떤 심경으로 지켜보시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지켜볼 입장이 아니라 국정 운영에 참여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민들의 말씀을 듣고 정부 내에 그거를 전달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예를 들어 PF와 관련된 이슈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굳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매도 자본시장 공매도 이슈도 그렇고 PF 이슈도 그렇고 되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들을 저희가 최대한 수렴하고 정부 내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되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노력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소통의 지점과 관련돼서는 저희도 예를 들어 공매도가 예민한 이슈긴 하지만 개인 투자들의 목소리 듣는 자리 내지는 기관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 외국인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많이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인 경제금융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정부 전체의 노력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내보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야 어쨌든 뭐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우리 MBC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했습니다.